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청도 웅문댐 하류보 유원지에 처져 있던 텐트들이 칼로 난도질돼서 망가진 모습이 담긴 사진인데요. 피해를 본 텐트들은 소위 알박기로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가까운 좋은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장기간 계속 처져 있던 텐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남의 텐트를 찢은 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냐, 속이 시원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경찰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한 만큼 용의자를 찾아서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박기 텐트는 다른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캠핑장을 이용할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얌체 행위죠. 치열한 자리 경쟁의 결과적으로는 캠핑장이 폐쇄되거나 유료화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캠핑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두가 즐거운 캠핑이 될 수 있도록 떠나기 전에 욕심은 좀 내려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도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으며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예천과 의성 26도, 안동 25도, 봉화 23도 등 23에서 2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노마드 지원사업 공모에 의성군이 선정됐습니다. 메타버스 노마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와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활과 업무 거점으로는 의성군 안개면에 위치한 워케이션 하우스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24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부터 낮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포스코가 신청한 집회 시위금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어제 범대위가 허위사실 현수막을 게시해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를 한다며 포스코가 신청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인과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표현 행위를 사전 금지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아닌 점 등이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측은 지주사 이전 등에 대한 합의를 이행했지만 범대위 측이 최고 경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 신청이 기각되면서 범대위는 오늘 오후 2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최정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부터 5에서 40mm 정도의 낙뢰와 강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21.4도, 습도는 89%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 바다에는 북서에서 북풍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어제 미국 투싼시 한국 방문단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국 현지 어학연수를 재개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울릉군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 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 TKAP라는 명칭으로 2011년부터 10년 동안 226명의 지역 학생이 참여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벗어나 보다 넓은 환경에서 세상을 보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로 3년간 미국 현지 어학연수가 중단됐지만 이번에 재개하게 돼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울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가 많은 품목의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1호 예보 대상으로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 일명 주식 리딩방을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대구경북 소비자연맹 김은주 상담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말이 어려워요. 네. 흔히들 주식 리딩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그 쉽게 설명드리기보다 먼저 사전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유사 투자 자문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을 통해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네.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관해서 투자 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 조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사투자 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내 투자 자문업과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별도의 투자 전문 인력 보유 요건이 없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 판매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사업자 사이에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따라서 투자 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합니다. 투자 자문업자 전문가가 아닌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그 리딩방 피해 주의보를 이례적으로 지자체가 내렸거든요.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좀 심각하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한 상담 건수가 약 25,012건인데요. 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875건이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 관련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해요. 네네. 오. 매달 73건이 접수된 셈인데요.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6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40대와 60대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판매 방법별로는 전화권유 판매가 47%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통신 판매 21.7%, 온라인 거래 12.7% 순이었습니다. 40대에서 60대가 이제 피해가 가장 많다고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주로 어떤 내용으로 그런 피해 신고를 하나요? 상담 사유를 보면 주로 계약 해지 거부 및 환불 지연 그리고 위약금 과다 청구로 인한 접수건이 9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소비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임의로 환불 처리를 받은 뒤에 6개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갑자기 유사투자 자문업체에서 이용대금이 위약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개월 뒤에요? 예. 오. 그리고 기타 계약 불이행이나 허위 가상 광고로 인한 피해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유사투자 자문업체 피해 보상이나 전액 환불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융 정보를 요구를 하거나 비상장 주식, 가상화폐 등의 거래를 유도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 및 2차 피해 신고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심지어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많이들 보시는 유튜브
그리고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수익 사례를 올려둡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전화로 문의를 하겠죠. 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로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후에 소비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일단 먼저 이용을 하고 결제하라는 아하. 감언이설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때 좀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50대 주부 A씨는 근래 주가가 폭등한 종목을 예로 들면서 초대박 종목을 알려준다는 문자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다가 먼저 한 달만 무료로 이용해 보라는 말을 믿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무료인데도 정보를 알려줘야 되나요? 이제 보증의 수단이라고 하면서 네네. 신용카드 정보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지만 이제 전화를 끊고 얼마 뒤에 바로 500만 원 결제 문자가 오는데요. 무료라고 해놓고요. 네네. A씨는 영업사원에게 전화해서 왜 결제를 했냐고 따져 물었지만 실제 결제가 된 것은 아니다. 예, 한 달 뒤에 이용 의사가 없으면 바로 취소해 줄 테니 안심하라. 그리고 이용 좀 해봐라 라는 네. 말에 결국 정보 제공을 받기로 하십니다. 한 달 뒤에도 손실만 발생해서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 영업사원과 업체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지만 네. 이용대금이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이용대금이나 위약금이 또 액수가 컸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남성 B씨의 경우에는 3개월간 수익률이 100%를 달성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 준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에 가입을 하였는데요. 네. 실제 3개월 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상태였지만 유사투자 자문업체에서는 B씨에게 제공한 종목 정보를 B씨가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에 따른 환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전액 환불을 거부한 경우이고요. 네, 특히 유사투자 자문업의 경우 영업사원과 통화를 하면서 녹취 계약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계약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기 때문에 결제가 된 이후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60대 남성 C씨는 1년에 600만 원이라는 영업사원의 안내를 받고 결제를 했는데요. 이후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이용기간이 6개월이었고 서비스로 6개월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계약 해지 시에 피해가 발생했고요. 네. 40대 여성 D씨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위약금도 없다. 영업사원의 그 말을 믿고 가입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또 총 이용 대금의 10% 외에 종목당 수수료라는 걸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네. 막상 계약 해지를 하려고 보니 환불금이 거의 없으셔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과 안내 내용이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데 아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이 씨의 경우인데요. 이 씨는 한국소비자원 김땡땡 과장 을 사칭한 자로부터 주식 리딩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는 전화를 받고 한국소비자원 직원 명함을 문자 메시지로 수신을 하셨대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F씨는 유사투자 자문업체 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라 과거 투자로 손실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환급이 진행 중이다 라는 전화를 받으셨고 이후에 담당자로부터 이제 특정 공모주 정보를 제공받아서 네. 그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계좌를 이체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은 약속대로 상장이 되지 않았고 네. 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되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이스피싱과 좀 비슷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은 문의 전화가 올 만큼 정말 다양한 사유로 이미 유사투자 자문업체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이 명시한 환불 신청서를 이제 문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해가 크고요. 유사투자 자문업자 피해 등 소비자 그 민원건에 대해서는 절대 정부기관에서 먼저
처리를 한다라고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즉시 삭제를 하시고 발신자와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민원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먼저 피해 처리를 하지는 않고 소비자가 먼저 민원을 해야 신청을 해야 구제를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유사 자문 서비스로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그럼 구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유사 투자 자문업체에 피해를 당하신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님들이 이제 사기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계약 및 계약 해지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라서 형사 고발이 되는 경우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신고기관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유사 투자 자문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만 받으시고 네. 이제 소비자의 계약 해지나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투자 자문 업체 피해 문제는 먼저 그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로 상담 진행을 하신 뒤에 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제도를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소액심판 제도 등 약수화된 재판 절차를 통해서 강제이행 명령을 받으셔야 완전한 해결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피해 보신 분들은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로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을 반드시 결제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을요? 네네.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먼저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답변을 들은 후에 계약 의사를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네. 전화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 녹취를 하시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가입을 하실 때는 해당 화면을 반드시 캡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약 해지 의사는 사업자에게 분명히 밝히셔야 되고요. 사업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시도록 저희는 안내를 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일이 계약 해지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해지일에 대한 분쟁에 대해 명확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또 결제할 때는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는 7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부 항변권 행사를 통해서 남은 할부금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 지연에 대처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시로 지불을 하면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할부 결제를 꼭 해야 되겠군요. 예. 무엇보다 문자나 동영상 플랫폼,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을 하시고 네.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사투자 자문업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이지 투자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그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투자 자문업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네. 전문적인 그런 투자 자문 업체가 아니라는 거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외에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뭔가요?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서 교육 자료와 무상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해당 제공품들에 대해 과도한 금액을 차감하고 해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부가 상품의 금액과 차감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371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과 소비자 상담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끝으로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상담을 요청하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몰랐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계약의 당사자이고 계약 내용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협의를 도와드리는 합의 공고 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님이 제공해 주시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녹취 등 객관적 증명 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소비자연맹 김은주 상담팀장이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지난 9일부터 대구에서 만나자라는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독립비밀결사 조직인 광복회를 주제로 한 전시인데요. 1910년대 광복을 꿈꾸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 서하나 리포터가 소개해 준다고요? 네, 이번 특별기획전은 대구 근대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광복이라는 꿈을 쫓았던 청년들의 모습을 따라가 보는 형태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근대역사관 해설사의 해설도 함께 들을 수 있는데요. 해설사의 전시 해설과 어떤 포인트로 전시를 관람하면 좋을지 들어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2층에서는 광복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은요, 우리가 흔히 달성공원이라고 하는 달성의 모습입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은 요배정과 신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광복회가 점 출범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대역사관 해설사 권민경입니다.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광복회 본부가 바로 경찰서 앞에 있었습니다. 상덕 태상이라고 해서 쌀가게, 잡곡가게로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경찰서예요.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죠. 그리고 맞은편에 커튼이 달려있는 이 집이 바로 상덕 태상입니다. 경찰서 앞에서 내가 경찰들의 행동과 그리고 동태를 파악하겠다라는 의도로 바로 앞에 만들어졌는데요.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경북 우편 마차 사건과 그리고 대구 권총 사건입니다. 두 가지 다 대범하게 도심과 그리고 한 곳은 낮에 이뤄졌다라는 점인데요. 역사관에 오시면 오늘 미처 못 드린 말씀들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역사관에 모두 오셔서 즐거운 설명과 관람 그리고 광복회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결성된 광복회에 대해서 또 대구에서 전시가 열리니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전시회를 방문하면 단시 사진과 문서, 지도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광복회 본부가 대구 경찰서 앞이었다는 당시 신문 보도, 그리고 상덕 태상회의 모습이 담긴 신문 기사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료라고 합니다. 네.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저는 성주 선남에 사는 백종만입니다. 망우공원에 가면 그 광복회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와 근대시대, 그 다음에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볼 수 있고 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져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에 사는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에 살지만 광복회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보면서 광복회라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부가 경찰서 앞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아주 대담했던 대구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대구 역사와 대구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보고 싶네요. 많이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전시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광복회를 주제로 한 이번 특별기획전은 11월 5일까지 열립니다. 열린 도시 대구가 만들어낸 독립운동인 광복회 활동을 통해서 대구 역사를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했다는데요. 이번 전시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주란입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대구 지역 독립운동사 돋보기 전시로 1910년대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광복회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과연 왜 대구에서 광복회는 시작이 되었을까?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보았고요. 결론은 당시 대구는 정치, 사회, 인문, 지리 모든 면에서 열린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린 도시 대구가 만들어낸 독립운동인 광복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대구가 갖는 의미도 한번 살펴보고 대구 역사를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 독립운동에 관련한 첫 특별기획전이고 광복회에 대한 이제 기존의 연구 성과와 관련 자료들을 대구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활동을 살펴보시면서 이제 대구의 고정화된 이미지, 특히 분지, 보수적, 폐쇄적 이미지 같은 것들을 조금은 탈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시와 연계해서도 앞으로도 열린 역사문화 강좌와 답사 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번 특별 전시와 대구 근대역사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은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는 대구의 근대 작곡가인 윤복진에 대한 전시를 열 계획인데요. 네. 근대역사관에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서하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이 승소한 난민은 2013년 이집트 아랍의 봄 시위에 참여하고 시민들을 치료했던 A씨 등 2명이고요. 이 A씨는 아랍의 봄 이후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궐석 재판에서 사실무근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18년 한국에 와서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로부터 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정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대구에서 난민을 인정받은 게 첫 판결인 거죠? 네, 대구에서는 이번이 첫 판결이고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사건에서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A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간단하게 정리는 해주셨지만 어떤 경위로 한국까지 오게 된 건가요? 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99년부터 무슬림 형제단에서 활동을 했고 2013년 6월경부터는 라바 아다위야 광장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3년에는 이집트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이 쿠데타에 반발하며 같은 해 8월 람세스 시위에 참여해 다친 시민들을 간호했습니다. 네. 이 람세스 시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 이집트 카이로 람세스 광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시위로 시위 과정에서 시민 다수가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듬해인 2014년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돼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생활을 했고요. 석방 이후에도 정부 측 인사가 A씨 주거지를 찾아와 가구를 파손하는 등 위협을 가하자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군인인 적이 없는 A씨는 석방 이후 2017년에 갑자기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접합니다. 한 번도 직접 재판 심리에 참석한 적이 없이 형이 확정된 소위 궐석 재판인데요. 이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을 했고 흉기 소지, 경찰을 살해했다는 등의 이유였고요. 네. 물론 무슬림 형제단 가입은 사실이지만 다른 혐의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추후 파악하기론 군사정권이 무슬림 형제단 단원을 포함한 130여 명에게 똑같은 혐의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예. 이러한 장기 투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A씨는 인근 국가로 미립국을 해 도피를 하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된 건데 한국에 와서는 그럼 어떤 절차를 밟은 건가요? 네, 2018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A씨는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법무부는 장기간 심사를 했지만 2022년 1월에 난민 불인정을 처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가 없다는 취지였고요. 처분 당시에 경북 김천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대구지방법원에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법원의 판단은 어떤 부분에서 법무부와 다른 건가요? 네, 재판부는 이 A씨가 군부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기에 충분한 공포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서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등입니다. 네. 이 재판부는 또 엠네스티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미국부 보고서 등을 참고해서 2013년 이집트 군부 쿠데타 이후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후 무슬림 형제단이 군부 정권으로부터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이 광범위한 탄압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네. 또 군부 정권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했고 이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한 정부 비평가 등 수만 명의 시민을 체포해서 장기 구금한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법무부는 A씨가 제출한 궐석재판 판결문 등의 근거가 이집트 정부가 발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봤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A씨는 지금 뭐 거의 5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은 건데 입장이 어떤가요? 네, A씨는 소송 결과에 기뻐하면서도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또 한국 사법부의 존경의 뜻을 포하면서도 법무부에 대해선 난민 심사를 할 때 한국말을 잘 못해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는데 만약 제대로 심사가 됐다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난민으로 인정됐을 것이라고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네. 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 측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요. 이 법무부와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난민 신청인을 체류 연장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남용하는 이들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일단 불인정하면 난민 신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 때문에 사실상 난민의 상태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좀 알려진 난민 사건으로는 제주도의 예멘인가요? 예멘 난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한 사례 기억이 나거든요. 이들은 그러면 법적으로 난민으로 인정이 돼서 지금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주 예멘 난민에서 난민은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좀 상당한데요. 이 난민은 생활이나 교육 등 국민에 준하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고 출신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요. 네. 반면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점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점 외에는 특별한 사회보장이나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특별 기여자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네. 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은 국내 입국 후에 장기 체류와 취업 활동이 가능한 FE 비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 예멘 난민이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는 지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네, 법무부에 문의를 해봤더니요. 한국이 난민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총 8만 4천여 명이 난민을 신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중에 1,300여 명, 1.58%만 난민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매우 희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민 심의 절차가 꽤 까다로운가 봅니다. 네, 난민 심의 절차는 일단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난민으로 신청을 하면 이 법무부는 난민법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네. 이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의 신분으로 인한 박해는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 관습적인 이유로 인한 명예살인이나 여성 할례 같은 박해도 포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박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공포를 직접 입증을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출신국에서 해당 위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박해 위협을 받는 난민이 직접 이걸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난민 인정률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취재한 이 사건은 그럼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이번 난민 신청인 A씨는 시위에 참가했던 장면이 방송에도 나와 있고
무엇보다 이 A 씨가 군사정부로부터 걸석 재판을 통해 있지도 않은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었군요. 자, 최초 사례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난민 신청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다는 말인 거죠? 최초라는 거는요. 네, 대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걸면 법무부가 피고로 참석을 하는데요. 이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관할 1심 소송은 2022년까지 총 1,300여 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 출입국이 1,100여 건을 승소를 했고 나머지는 원고 취하 또는 계류 중입니다. 2023년 자료는 없어서 대구지방법원에 문의를 했더니 최근 2년 사이에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패소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네. 난민이 이제 박해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겠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따져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도 난민의 사유가 없으면서도 난민 심사와 소송을 이용해서 국내 체류 기한을 연장하려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박해 가능성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고려해야겠죠. 실제 박해 위협이 있는 사람까지도 명백히 근거가 입증이 안 된다고 일괄적으로 엄격하게 배제하고 추방하는 상황은 분명한 인권 침해입니다. 법무부나 심지어 법원에서도 이러한 박해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용적 난민 신청자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용적 난민 신청자요? 네, 남용적 난민 신청자라 간주를 하고 사유가 실제로 없으면서도 난민 신청을 반복한다면 네. 물론 그건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김 기자는 이번 이번 일을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무부의 역대 난민 인정률이 1.5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난민인권센터 자료를 보면 2020년 EU 평균 난민 인정률이 32%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한국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높은데 유엔 난민 기구가 조사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난민 인정률을 보면 캐나다는 46.2%, 영국이 28.7%, 인도는 52.8%입니다. 네. 국제적으로도 이 하위권인 상황이고요. 이 국가를 등지고 속한 사회나 가정을 떠나서 또 이질적인 문화를 감수하고 아무런 자원을 갖지 않은 상태를 감수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문턱은 좀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선고로 대구도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인용 비율 0를 벗어나게 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지났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구문화 오디세이. 오늘은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 이야기입니다. 네. 두 사람 다 모두 대구와 인연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는 권기옥이라는 분입니다. 권기옥은 1903년 평양에서 출생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중국 항공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출생이 평양인데 혹시 대구로 뭐 결혼해서 이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이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권기옥은 이제 태생은 평양입니다만 우리 대구와 상당한 인연이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보은 오는가의 시인, 대구가 배출한 대표적인 민족 시인 이상화를 잘 아실 텐데요. 네. 바로 이상화의 형이 독립운동가인 이상정 장군입니다. 바로 그 이상정 장군의 부인이 바로 권기옥 여사라는 거죠. 즉 이상화의 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상화의 형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상정 장군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상정 장군은
이상화의 친형입니다. 이상화는 사형제가 있었는데 상화가 둘째이고 그 친형이 조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인데요. 상당히 그 요직을 지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경상도 대표를 지냈고요. 네. 한국 광복군 창설에도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물론 망명하기 전에는 대구 개성학교에서 대구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서예가로도 활동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권교옥은 그 당시만 해도 여성 비행사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네, 예. 여성을 또 비행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잘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꿈을 꾸고 또 실현을 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억압, 착취 행위를 직접 본 권규옥 여사가 비행사가 되어서 조선 총독부와 일왕의 궁전에 폭탄을 안고 날아가겠다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 그 꿈을 위해서 이제 운남 육군 항공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당시 임시정부에는 비행기도 없고 비행사 과정도 없고 또 여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이제 운남선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925년에 22세의 나이로 그것도 일기생으로 졸업하면서 한국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된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규옥 여사. 네. 오늘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권규옥은 이제 비행사가 되어서 일본 본토를 직접 침공 이렇게 가고 싶었던 여성이었는데 마지막에 나의 소망이었던 조선 총독부 폭격을 끝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유언을 남겼고요. 멋집니다.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광복 이후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특히 기여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어떤 공군 참여에 상당히 기여해서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을 위한 입신양명이 아니라 나라를 네, 위해서 이렇게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신 건데 네. 대구시에서도 이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규옥 여사를 소재로 문화상품을 만들기도 했죠. 네, 그 2016년부터 대구 시립극단이 한국의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또 이류 독립운동가인 이 권규옥의 일대기를 그리는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연극 비상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뮤지컬 작품 비겐 하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비행사니까 네. 비겐 하늘 뒤에 날아가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 레파토리화를 통해서 몇 번을 봤는데 꼭 이 작품이 있을 때는 우리 대구 시민분들에게 네.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작품 내용이 좋았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여성 영화 감독도 대구와 관련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은 박남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경산 하양에서 태어났는데요. 일찍 대구로 나옵니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네. 그 이후에 이화여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정학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흥미롭게도 대구에서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운동을 잘해서 투포한 선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야. 상당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다방면의 분이죠. 재주가 많은 분이네요. 네, 네. 그런데 이 박남옥이 영화계에 종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박남옥은 이제 영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1943년 친구의 남편인 그 윤용규 감독의 소개로 조선 영화 건설본부 산하 영화 촬영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화계에 입문을 하게 되고요. 한국 전쟁이 난 1950년 그때 국방부 촬영대가 조직되었는데 거기에서 전쟁 뉴스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만든 영화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인 박남옥이 만든 영화 작품 제목은 미망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여성에 관한 네,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미망인은 이제 그때 당시 한국 전쟁 와중에 남편을 잃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과 살아가면서 겪는 생활 등에서의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요. 1950년대 중반에 한국 전쟁 여파로 급증한 전쟁 미망인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 개봉도 됐겠죠? 네. 영화 미망인은 1955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박남옥의 남편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분이 극작가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6mm 흑백 장편이었고요. 이 미망인은 1955년 4월 2일 서울중앙극장에서 개봉되었다고 이때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네. 우리 지역의 대구 교육박물관의 전문 관계자가 그보다 먼저 대구에서 3월 12일 먼저 상영했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대구에서 가능했던 이유가 대구에 중앙국립극장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의 CGV 한일극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일극장이
국립극장을 역할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극장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대구에서 먼저 상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개봉이 된 거군요. 네네. 영화 제작을 하면서 참 고충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은 그때 당시 여성 감독이 처음이고 또 스텝이 한 15명이 넘는데 이 영화 감독으로 있었던 박남옥에게 가장 큰 고민이 매일 15명 이상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그러면은 네. 영화 감독이 식사도 준비하고 그때 갓 태어난 또 딸이 있었어요. 그 애를 업고 장도 보고 심지어 두더기에 업고 메가폰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한 손에는 촬영기 또 다른 한 손에는 아이 보따리를 업고 했다라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죠. 그때나 지금이나 일하는 여성들은 참 힘드네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감독님이 네. 식사까지 챙겼어야 하는 네. 그 시절이었군요. 그러니까 식사도 참기고 장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하루 일과를 놓고 볼 때 지금의 우리 그 주부님들이 하시는 것만 비교해 봐도 과연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또 이렇게 한국 최초의 여성 네. 감독으로 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인 박남옥의 업적을 기리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미망인을 이제 복원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색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실제 색과는 다른 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실제 색과는 다른 색으로 나타나는 네거티브 필름으로만 보관되어 왔던 것을 이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복원을 해서 다 전체가 복원이 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복원이 되었고 또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이었던 이 박남옥을 기리기 위해서 박남옥 영화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박남옥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그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70년 전에 영화가 참 복원됐다는 네.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깨끗하게 좀 복원이 되어서 네. 학창 시절 투포한 선수이기도 했고 또 두더기를 업어가면서 메가폰 들었던 그때에 어떻게 그게 되었는지를 정말 제대로 한번 보고 싶고 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이분이 이제 그 영화 제작비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영화 제작비를 지원해 줬던 분이 마침 이 형부가 동아출판사 대표였습니다. 동아출판사 하시면 동아전과, 동아수련장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 형부가 이제 제작비를 좀 지원해 주고 또 그때 당시 이렇게 여성이 만든 감독이 만든 제품을 별로 잘 상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걸 네.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 박남옥의 업적. 대구와 참 관련이 많은 분들 네, 꼭 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범어역 지하도에 위치한 대구 아트웨이는 오는 8월 19일까지 2023 범어길 프로젝트 일부 나로부터 나에게를 엽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자기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위로와 힐링 프로젝트로 전시, 체험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됩니다. 목탄 드로잉 작품과 애니메이션 전시, 생황 연주와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티투어는 오는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맞춰 7월부터 12월까지 군위군 테마 코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테마 코스는 군위군의 대표 관광지인 화본역과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비롯해 전통 5일장인 군위전통시장, 인각사, 군위댐 등을 연계한 3개의 노선으로 월 8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시티투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바로 오늘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군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급한 사무 처리가 필요하거나 문서를 출력해야 되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이럴 땐 도시철도 내에 복사, 스캔, 팩스, 출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프린트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사월역에 이어 이번에 1호선 반월당역과 2호선 신매역 두 곳에 추가로 무인 프린트샵이 생겼는데요. 도시철도 운영 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급한 용무가 있을 때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40분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분수광장에서 야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형동 프로젝트가 재즈로 편곡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OST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은 시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 시작 전에는 퀴즈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체험 예약은 대구광역시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그만큼 노인 학대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노인 문제를 나의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고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 모레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요래 소나기 참 요란하게 내리던데요. 비가 내릴 때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